자, 시간이 돼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대기업 유현택 회계사라고 하고요. 하여튼 제가 책을 드렸지만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이 책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즌이 뭐 그저께 이제 끝나서 아직 이제 정신이 없으실 거고 좀 쉬시고 싶기도 하겠지만 저도 주요 업무 이제 감사인이기 때문에 상장사, 비상장사인 감사하다 보면 주석에서 많이 막히긴 하거든요. 그다음에 주석에 대한 관심도 떨어져서 근데 막판에 공시할 때는 주석에서 애를 먹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다음에 저는 제가 감사를 좀 오래 했거든요. 20몇 년 했으니까. 감사하다 보면 회사 회계팀 대부분이 주석 작성하는 게 기존에 있는 우리 엑셀에 끼워 넣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틀린지 맞는지를 모르고 하시는 게 많아서 그래서 이제 시즌 때 이제 꾸역꾸역 하시다가 이제 또 시간 지나면 1Q, 2Q 되면 또 어영부영 지나가서 또 이제 시즌 오고 막 이런 게 반복돼서 그래서 공부를 하셔라라는 걸 제가 잔소리 되게 많이 하거든요. 감사 나가면 회계팀한테 회계팀 직원들 교육 좀 보내라 하는데 어찌됐건 회계팀은 제가 보기에는 뭐 영업이나 생산이나 별개로 공부하는 게 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틀 공부하러 오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책은 뭐 자랑은 아닌데 우리나라 유일한 책이긴 해요. IFRS 주석장 실무라는 책이 주석 작성하는데 뭐 책까지 필요하겠어? 뭐 이런 게 되게 이제 팽배했었던 거죠. 그랬다가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이 언제부터 이제 회사 업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주석은 2010년까지는 대한민국 관심 대상이 아니었죠. K갭 시절에. K갭 시절 지금 일반 기업 회계 기준도 마찬가지긴 한데 K갭 시절에는 주석이 되게 간단했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BSPL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에 그냥 일단 다 보여줘요. 환관비도 다 보여주고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석이 중요하지 않은데 IFRS는 주석이 너무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이런 IFRS라는 주석 강의 자체도 2011년부터 생겼어요. 대한민국에. 옛날에 뭐 중국 회계 뭐 이런 거 다 있었지만 주석 강의는 2011년부터. 그때부터 왜? 주석이 되게 어려워졌거든요. 주석이.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지금도 주석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틀 동안 뭐 주석만 하진 않을 건데 사실은 주석을 어떻게 작성해야지 알려면 IFRS를 아셔야지 작성할 수 있거든요. 그런 내용까지 같이 공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차를 먼저 한번 보시면 주석이 뭐뭐 있지? 라고 하는 것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 보면은 한 두어 페이지 넘기면 컨텐츠라고 있잖아요. 파트 01, 파트 02. 그래서 요게 이제 기준서 체계인데 기준서 체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현재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IFRS 하는 회사들 기준서가 총 몇 개냐면 딱 40개 있어요. 그러니까 유형자산 기준서 따로 손상 기준서 그 40개 있는데 40개 각각에 대해서 주석 공시사항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목차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긴 한데 제가 설명드릴 때 여기 옆에다가 기준서 번호를 목차에다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준서가 체계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IFRS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데 어떻게 바꾸지? IS 1번, IS 2번 쭉쭉쭉 그 다음에 IFRS 1번, IFRS 2번 쭉쭉쭉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제 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IFRS를 뭐 하는 거죠? KIFRS는 번역한 거거든요. 재정 권한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안에는. 그래서 번역을 하는데 이게 번역하면서 기준서의 명칭들이 넘어오는데요. 실제로 IAS랑 IFRS라는 명칭으로 쓰는데 IAS 들어올 때는 우리나라는 1000번대로 들어와요. 1000번대로. 그리고 이 번호는 똑같이 들어옵니다. 1번, 2번이면 01, 100, 02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IFRS라고 하는 기준서도 있는데 얘는 1100번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얘는 1101번, 얘는 1102번 이렇게 돼요. 그리고 IS 1번이 뭐냐면 재무제표거든요. 재무제표 표시. 그래서 얘도 재무제표 표시. IS 2번이 뭐냐면 재고자산이거든요. 그래서 1002번은 재고자산입니다. IFRS 1번은 한국 채택 국제회계 최초 채택이라고 하는 기준서인데
얘가 우리나라에서 1101번 한국채택국제 최초채택, 1102번은 사업결합.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구조. 이 구조를 좀 이해하시고, 그래서 IFRS 기준서는 1000번대랑 1100번대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 이건 상식으로 알아두시고, 가끔 보시다 보면 기준서 넘버가 2000번대로 들어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얘는 이 1000번대랑 1100번대를 명칭을 기업회계, 이게 공식 명칭이거든요. 한국채택국제기업회계 기준서 1001호, 기업회계 기준서 1002호 이렇게 되는 거고요. 2000번대는 해석서라고 합니다. 걔네들은 특정 사안에 대해서 우리 회사 홈페이지 개설한 그 비용은 어떻게 회계 처리하지? 뭐 이런 거. 걔는 이제 2000번대로 이제 표현한다. 기업회계 기준 해석서라고 하고요. 걔네들은 일반적으로 강의할 땐 다루진 않습니다. 이거는 기억하시고, 제가 일단은 제목 위주로 전체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시면 파트 2에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 주석 있잖아요. 챕터 2 재무제표 표시라고 하는데 이게 1001호입니다. 요게 요거예요. 재무제표 표시. 옆에다가 1001이라고 쓰세요. 1001 재무제표 표시 옆에. 명칭을 기업회계 기준서 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 대한 기준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챕터 3는 재고자산인데요. 얘는 1002호. 그래서 옆에 쓰시면 1002 기준서 제목 자체가 재고자산입니다. 재고자산 아마 아시죠? 재고자산. 그 다음에 챕터 4가 유형자산인데요. 유형자산 기준서가 있어요. 유형자산 기준서는 1016호입니다. 제목이 유형자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얘기하는 게 챕터 5의 무형자산 있잖아요. 얘는 1038호 기준서 명칭입니다. 그 다음에 유사한 게 챕터 6의 투자부동산 1040호. 얘네들은 라이프 사이클이 똑같죠. 취득하고 상각하고 처분하고 똑같기 때문에 얘네들은 되게 유사해요. 주석도 되게 유사합니다. 주석도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유형자산은 유형자산이라고 하는 챕터가 있긴 하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기준서가 파생이 됩니다. 하나가 뭐가 있냐면 1023호라는 게 있는데 옆에 쓰시면 유형자산 옆에 1023호가 차이번가라고 하는 기준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차이번가 자본화, 차이번가 자본화 제목은 1023호 차이번가 여기 하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보면 공시사례 4.8, 4.9 정보보조금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정보보조금 기준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1020호 옆에 챕터 4에 보면 공시사례 4.8에 정보보조금 4.9 있잖아요. 얘가 기준서가 따로 있습니다. 정보보조금이라고 하는 기준서 1020호 이게 있고, 그러니까 국제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전 세계 몇 개 나라? 170개 나라가 똑같이 쓰고 있는 회계 기준이에요. 미국, 중국, 일본 빼고 모든 나라가 다 쓰는 회계 기준인데 이 회계 기준은 40개 안에 정부보조금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지. 전 세계의 공통제 우리나라 국고보조금. 그래서 그거에 대한 회계 처리와 주석 공시 사항을 1020호에 이제 규정하고 있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했고 챕터 7에 보면 그 리스가 1116호죠. 1116호.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로 따지면 리스는 뭐예요? IFRS 16번이 되는 거죠. 앞에 거 1000번부터 다 IAS였는데 IAS는 모르셔도 되는데 인터내셔널 어카운팅 스탠다드 이렇게 번역하고 IFRS는 인터내셔널 파이낸셜 리포팅 스탠다드 이렇게 번역할 뿐입니다. 요거 하나. 그래서 리스는 1116호고 여기가 회계 처리도 손이 많이 가고 주석도 손이 많이 가는 1116호 가장 최근에 개정된 기준서인 거죠. 2019년에 개정됐으니까 여기 하나 있는 거고요. 금융상품이라고 하는 챕터는 덩치가 제일 크죠. 우리 주석에서도 얘가 덩치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금융상품이라고 하는 건 뭐가 있냐면 좀 복잡한데 좀 지우면 어떻게 지우더라? 이게 아닌데 까먹었어요. 어떻게 지우지? 금융상품 기준서는 일단 1032호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금융상품하고 표시 이런 기준서 옆에다 쓰시고 1032호는 금융상품 표시 이런 게 있어요. 기준서예요. 그러니까 IAS 32번인 거예요. 그 다음에 1039호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인식과 측정이라고 하는 기준서입니다. 뭐지? 1039호. 그다음에 또 기준서가 있는데 1107호가 있어. 공시라는 기준서입니다. 아니 금융상품은 유형자산 하나, 재고자산 하나인데 금융상품 이렇게 기준서가 많지? 기준서는 금융상품은 덩치가 커서 기준서를 쪼갰어요. 너무 많아서.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내용이 너무 많아서 기준서 쪼갰습니다. 어떻게 쪼갰어요? 표시라는 기준서가 하나 있고 공시라는 기준서가 하나 있고 인식과 측정이라는 기준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표시, 공시, 인식, 측정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표시, 공시, 인식, 측정. 왜? 모든 회계 처리는 표시, 공시, 인식, 측정으로 시작하고 끝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거는 식별하셔야죠. 표시는 뭐고 공시는 뭐고 인식은 뭐고 측정은 뭐고. 그래서 우리가 주석을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회계 처리할 때 되게 많이 보시는 단어긴 하죠. 얘네들은 각각 다 다른 애들이에요. 각각 다. 여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원래 IFRS가 대한민국에 들어왔다가 2018년에 뭐가 없어졌어요? 얘가 없어졌습니다. 1039호가. 그리고 뭐가 생겼냐면 1109호. 얘가 보통 회계사력의 IFRS 9이라고 하는 금융상품 기준서가 새롭게 제정이 됐죠. 이게 언제 됐냐면 2018년에. 지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금융사 표시라는 1032호가 있고 공시라는 1107호가 있고 그 다음에 인식과 측정을 다루는 기준서인 1109호가 있는 거죠. IFRS 9.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다. 대신 1109호는 기준서 명칭이 금융상품이에요. 실제로 명칭이. 그런데 금융상품이긴 한데 거기서 인식과 측정을 다루긴 합니다. 1039호가 없어지고 1109호가 생겼다. 그래서 금융상품 기준서는 뭐지? 그럼 이 세 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된다. 하나. 그리고 우리는 주석을 배우잖아요. 주석은 1107호에만 규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설명드리면 아주 단순한 거. 요거. 일단 하나 공부하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아까 제가 챕터 2에 보면 제목을 재무제표 표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IFRS에서는 표시라는 단어랑 공시라는 단어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표시와 공시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써요. 그럼 표시와 공시의 차이가 뭘까요? 표시와 공시. 여기서 공시는 우리의 IR 부서랑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IR에서 공시한다.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했던 사업보고서 공시한다. 그거는 자본시장법 얘기예요. 그죠? 우리 지금 뭘 배우냐면 회계 기준을 배우는데 회계 기준에서 공시는 자본시장법이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IFRS에서 공시는 이퀄 주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준서를 보실 때 어디에 공시한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 말이 즉슨 주석에 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표시는 뭘까요? 재무제표는 보통 사전재무제표 제출하지만 5개로 구성되어 있다.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 자본변동, 현금흐름표, 주석. 주석을 제외한 앞에 나머지에 기록하는 거 우리는 표시라고 얘기합니다. 표시. 그러니까 완전히 구분되는 거죠. 재무제표에 표시할 거냐, 재무제표에 공시할 거냐. 그죠? 그래서 하나 배우신 거예요. 표시와 공시. 표시는 영어로는 프레젠테이션 한다고 얘기하고 공시는 디스클로즈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명백히 구분된다. 우리는 주석 공부하러 오셨기 때문에 주석은 공시라는 단어를 쓰는구나 하나. 이거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라는 단어를 하나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얘는 뭘까요? 1032호는 금융상품이 있으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어떻게 표시하지? 이걸 다루는 거예요. 얘는 1107호는 금융상품이 있으면 주석에 뭘 넣지? 라고 하는 기준서예요. 그럼 유형자산이라고 하는 기준서는 제목이 유형자산이거든요. 그럼 유형자산의 표시와 유형자산의 공시는 어디 있을까요?
당연히 그 기준서 안에.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기준서는 앞에서 봤던 유형자산, 재고자산, 무형자산 모두 다 어디? 그 안에 어떻게 표시하고 재무상태표에 손익계산서에 감가상각비, 그다음에 어떻게 공시하고 주석의 기초, 증가, 감소, 그죠? 이런 것들을 주석에 공시해라.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대부분의 기준서들은. 근데 금융상품은 기준서 너무 커서 주석 공시를 따로 뗐어요. 주석 공시를. 그래서 금융상품 주석 공시 어떻게 하지? 그럼 1107호를 들여다보자. 1107호. 우리는 금융상품에 대한 범주별 장부금액이니 공정가치니 그다음에 유동성 위험이니 환율 위험이니 이런 모두 다 신용 위험이니 다 1107호에 따라서 주석 공시한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공시 사례 8.1, 8.2, 8.3 모두 다 1107호의 내용이겠죠. 이 책은 주석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업결합이라고 하고 챕터 9가 있는데 그거는 1103호입니다. 1103호 제목이 사업결합이에요. 사업결합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M&A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M&A. M이 그러니까 머지고 A가 어쿠지션이니까 인수합병 했을 때 그 시점 2024년 4월 1일 날 어느 회사가 어느 회사를 M&A 했다. 인수했다. 그 시점의 회계 처리. 그 시점 회계 처리를 규정하고 있는 게 사업결합이다. 여기도 앞에서 말씀드린 거 연장해 설명드리면 이 안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어떻게 표시하고 또 주석에 사업결합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공시하는지를 이 기준서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여기 안에 있는 거. 뒤에 넘기시면 챕터 10은 종속기업 관계기업이라고 하는 챕터인데요. 얘도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 얘도. 그래서 일단 넘기고 좀 이따 다시 올게요. 나머지는 다 단절된 기준서니까 챕터 11은 자산 손상. 감사인들과 회사가 제일 괴로워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얘는 1036호. 기준서 명칭이 자산 손상입니다. 자산 손상. 손상을 인식했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하고 어떻게 주석 공시할 거냐. 1036호. 아주 중요한 기준서긴 하죠. 그 다음에 수익인식은 1115. 수익인식은 1115. 얘도 예전에 1018호라는 게 있었어요. 얘는 제목이 수익이었습니다. 수익.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인도기준, 제조업, 도소매업의 수익인식을 어떻게 할 거냐. 얘는 거고, 그 다음에 1011호도 있었어. 건설업의 수익인식 기준, 진행기준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근데 얘가 이렇게 쪼개져 있다가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아까랑 똑같이 아까 금융상품 기준서랑 똑같이 얘도 없어지고 뭐가 생겼냐면 IFRS 15 1115라는 기준서가 새롭게 생겼죠. 2018년에 제가 금융상품 기준서랑 같이 이제 제정이 된 그런 케이스고요. 얘는 정확한 명칭은 이제 많이 보셨을 건데 고객으로부터 까먹었네요. 하도 오래돼서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입니다. 네. 이 명칭이 수익인식이죠. 인도기준, 진흥기준. 그리고 이 1115 안에 표시를 어떻게 할 거냐, 엔드 주석 공시 사항도 되게 많습니다. 옛날에는 예전에 1115가 없기 전에 주석 공시 사항은 우리 매출액은 100인데 주석에 가면 뭐가 있냐면 상품 매출 10, 제품 매출 80, 기타 매출 10 이게 끝이었거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지금은 주석 공시 되게 많다. 여기 하나 있고요. 이제 그 밑에 챕터 13은 종업원급여인데요. 얘는 1019호. 기준서 명칭이 종업원급여입니다. 종업원급여. 우리의 급여 퇴직급여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심은 퇴직금. 어떻게 할 거냐. 여기 하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챕터 14는 충당부채, 우발부채인데요. 기준서는 1037호. 1037호. 기준서 명칭은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이라고 되어 있긴 하는데 우발자산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이게 1037호다. 되게 어려운 기준서죠. 회계적으로. 그 다음에 옆에 챕터 15는 주식기준 보상인데요. 1102호.
기준서 명칭이 주식 기준 보상입니다. 스탁옵션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스탁옵션에 대한 회계 처리와 주석 공시 사항을 이제 규정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챕터 16이 법인세. 얘는 1012호. 1012호 법인세. 다 싫어하는 기준서, 이연법인세 관련된 기준서니까 이것도 따로 할 거고, 내일 오후에 얘를 조금 시간을 써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주제긴 하지만. 그 다음에 1017호는 특수관계자 공시라고 하는 1024호입니다. 1024호. 제목이 특수관계자 공시예요. 그 다음에 주당이익이 있는데 그 다음에 1033호. 이것도 제목이 주당이익입니다. 주당이익. 그 다음에 환율 변동 효과라는 게 있는데 얘는 1021호. 기준서 제목이 환율 변동 효과. 환율 변동 효과. 그 다음에 영업 부문이라고 있는데 1108호. 1108호가 영업 부문이라고 하는 기준서 명칭을 쓰고 있다.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인데요. 현금 흐름표는 1007호입니다. 1007호라는 기준서 명칭이 현금 흐름표예요. 현금 흐름표. 여기 하나 있고, 뒤에 페이지 챕터 22 가면 회계 변경 및 오류 수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008호입니다. 1008호. 회계 정책 그러니까 명칭은 회계 정책 추정의 변경 및 오류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거는 회계 변경하고 오류 수정하는 회계 처리, 엔드 주석 공시사항. 그 다음에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과 중단 영업이라고 있는데 이건 1105호, 1105 기준서 명칭입니다.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과 중단 영업. 일상적으로는 잘 일어나진 않죠.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항상 감사인들이 물어보는 게 이 보고기간 후 사건인데요. 1010호. 기준서 명칭이 보고기간 후 사건입니다. 사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사인들이 얘기하는 후속 사건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의 최초 채택, 이게 1101호입니다. IFRS 1. 1101호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재무보고라고 있는데 이거는 1034호. 명칭이 중간재무보고입니다. 재무보고. 그 다음에 농림어업도 있네요. 1041호. 농림어업 기준서 명칭이 농림어업이에요. 1041호. 우리랑 여기 오신 분들이랑 상관없겠죠? 이거는 말 그대로 농업, 어업, 수산업 이쪽 얘기니까 대한민국은 대표적으로 하림 같은 회사들이 이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돼지, 소, 닭에 대한 얘기니까. 그 다음에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1106호. 이게 기준서 40개. 이게 기준서 40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기준서는 재무제표에 뭐 하는 거예요?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는 어딘가에 표시해. 그 다음에 주석에 뭘 또 써줘. 그것들이 각 기준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고, 다시 챕터 10으로 오셔서 아닌가? 까먹었네. 어떻게 하더라. 넉 달 만에 오니까 까먹었는데. 됐고, 보시면 종속기업 관계기업이잖아요. 종속기업 관계기업은 이런 게 있어요. (1027호라는) 기준서가 있는데 이 기준서 명칭이 별도재무제표입니다. 별도재무제표. 그러면 별도재무제표라고 하는 기준서는 뭘까? 잠깐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1110호라는 게 있어요. 얘는 기준서 명칭이 연결재무제표.
그럼 우리는 여기서 조금 궁금해 하셔야 되는데, 아까 봤던 여러 가지 기준서들, 유형자산이니 재고자산이니, 유형자산, 재고자산 모두 다 별도 재무제표에서도 주석공시 하시고, 연결 재무제표에서 주석공시 하거든요. 그러면 이 기준서들은 별도 재무제표에서의 회계처리와 주석공시를 규정하고 있는 걸까요? 연결 재무제표에서 회계처리와 주석공시 규정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IFRS 기준서 전체는. 둘이 어차피 똑같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IFRS 처음 배우실 때 뭘 배우냐? IFRS 특징 중에 연결 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다. 그래서 IFRS 기준서는 디폴트로 연결 재무제표를 가정합니다. 디폴트로. 별도는 뭐예요? 별도는 그냥 부록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회사의 재무제표도 연결 재무제표가 먼저 나옵니다. 항상. 뉴스 보실 때도 그렇고 사업보고서 공시할 때도 그렇고 연결 기준으로 한다. 그죠? 여기 하는 이게 우리가 아직까지 적응이 안 되고는 있죠. 별도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겠어. 유형자산은 뭐 지배랑 우리 자회사들 거 다 합쳐서 하면 되겠지라고 하면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에는 그럼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1110호는 연결재무제표 그냥 합치는 거잖아. 그럼 연결회계에 대한 내용들이 뭐 있겠지. 걔네들은 되게 짧게 있고 여기서는 대부분 무슨 내용들이 있어요? 지배력이 뭐냐. 우리가 지배기업이고 우리가 어느 회사에 지분을 취득하면 그 회사를 종속기업이라고 하는데 종속기업은 우리가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종속기업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50% 초과하면 지배력이 있는데 30%대는 어떻게 하지? 그때. 그걸 보통 디펙터 컨트롤에서 사실상의 지배력을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이제 주로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1110호. 그다음에 연결재무제표를 어떻게 작성할지 하는 기본적인 내용도 있긴 합니다. 또 하나. 그럼 별도 재무제표라는 기준서 뭐가 있을까요? 요거는 지금 할 건 아닌데 별도 재무제표와 연결 재무제표의 차이점이 뭐죠? 혹시 아시나요? 별도 재무제표, 연결 재무 차이점. 그냥 A사와 B사의 재무제 합친다 안 합친다 이거 말고. 별도 재무제표 가장 큰 특징은 저 기준서는 되게 얇아요. 그러면 저 부록 안에는 우리 지배기업의 별도 재무제표를 부록으로 공시하는데 뭐가 차이가 있나? 관계기업, 종속기업, 투자주식에 대해서 뭐 한다? 원가로 측정한다. 100원에 샀으면 종속기업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는다. 이게 1027호의 내용입니다. 그게 별도 재무제표의 정신이죠. 그래서 별도 재무제표에 우리 회사만의 스탠드얼론 실적은 얼마인데 누가 궁금해? 은행이 궁금해. 우리한테 직접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이 연결 말고 연결은 경제적 실질이잖아요. 그거 말고 내가 직접 돈 빌려준 법적 실체 당신네 자금이 어떻게 되지? 스탠드얼론 재무제표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별도 재무제표 부록으로 넣는 거죠. 그 내용이 있어요. 되게 얇아요. 1027호. 그러면 연결을 하시는 회사들은 연결 재무제표에 주석들이 되게 많거든요. 주석. 그럼 연결 재무제표 주석은 어디 있을까요? 1110호에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내용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1112호라는 기준서를 따로 뗐어요. 그리고 좀 복잡한데 타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라고 하는 기준서 명칭으로 연결재무제표 주석은 저 기준서에 따라서 주석 공시합니다. 결론은 1110호에는 뭐가 없어요? 연결재무제표 주석 공시 사항이 없어요. 1110호는. 연결재무제표 주요 종속기업의 재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등 이런 것들은 어디 있냐면 1112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챕터 10 얘네들은 다 뭐예요? 1112호에 있는 내용. 1112호. 그런데 우리가 연결할 때 이제 또 하나 지금 종속기업이라고 했고 관계기업이 뭐죠? 관계기업은 보통 지배력을 획득하지 않은 그죠? 20%에서 50% 사이. 이걸 보통 관계기업이라고 얘기하는데 관계기업은 어떻게 회계 처리한다? 지분법 평가한다 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죠. 지분법 평가. 그러면 그 기준서는 어디 있지? 그 기준서는 1028호가 있습니다. 이거를 관계기업,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주식. 이게 제목이에요. 관계기업,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1028호는 지분법 평가 얘기죠. 지분법 평가. 그리고 저 지분법 평가한 피투자 회사 지분법 평가를 어떻게 했냐라고 하는 것도 어디 있어요? 1112호에. 1112호에.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지금 완벽하게 이해 안 돼도 돼요. 어차피 하면서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틀에서 이해하실 필요는 있다. 그래서 종속기업, 관계기업 관련된 기준서는 뭐가 있어요? 연결재무제표인 1110호가 있는 거고, 별도재무제표인 1027호가 있는 거고, 지분법 회계 처리하는 1028호가 있는 거고, 최종적으로 주소공시 관련해서는 1112호가 있는 거죠. 타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이렇게 하면 전체 기준서 체계는 뭐 한두 개 빠지긴 했지만 이게 다 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를 이렇게 들으시다가 이거 뭐지? 라고 하는 건 아마 우리 회사에 이 회계적인 이벤트가 없는 거지. 회계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주석 공시든지 모르실 수 있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무적으로 많이 하는 이슈들은 제가 좀 시간을 써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뭐 그냥 아닌 것들, 매각여정 비이동자산, 뭐 환율 변동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냥 제목 위주로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예요. 됐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 파트 1 KIFRS 이제 주석 계열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 책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책에 대한 설명은 뭘 보시냐면, 기준서 주석으로는 제일 쉬운 게 54페이지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54. 재고자산에 대한 이 책의 구성을 좀 설명드릴게요. 이 재고자산이라는 챕터부터 뒤에까지는 구성이 다 똑같습니다. 근데 앞에 1장, 2장은 좀 달라요, 구성이. 그래서 재고자산 설명드리면, 각각의 챕터를 보시면 재고자산은 맨 위에 관련 기업회계 기준서를 제가 써놨습니다. 보시면 재고자산이라고는 챕터가 있는데 관련 기업회계 기준서는